안 그래도 복잡한 퇴근길에서 민폐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는데요. 아찔했던 추격전 장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며 신고 장소로 출동하던 경찰관. 그런데 반대편 차로에서 해당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경찰이 이 차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서 접근하려는 순간 이 차가 눈치라도 챈 건지 슬금슬금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급기야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내서 본격적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아이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망가기 바빴던 이 차량 빠른 속도로 지금 좌회전하려다가 야. 교통사고 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를 당할 뻔했던 차량의 운전자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동안 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주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진으로 가던 저 차량 순간 저 운전자 가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해당 차량은요,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계속 도주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경찰들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맨눈으로 이 차량을 계속 쫓아가는데 아하. 이 맹렬한 추격전 계속 보시죠. 해당 어우. 차량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다른 순찰차도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 도주 차량은 커브길이든 좁은 골목에서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위험한 모습인데요. 조금 있다가는 과감하게 중앙선 침범도 하고요. 허허. 심지어 3차로에서 불법 유턴까지 시도하면서 또 하나 달리던 어린이 보호 차량까지 들이받고는 계속 세상에 유턴을. 네, 위험하게 지금 유턴하는 오! 모습이요. 지금 어린이 보호 차량, 노란색 차량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치 바짝 쫓는 경찰을 약올리기라도 하듯이 이 차량은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어우, 세상에. 어린이 보호 차량을 치고 옆면 측면을 치고도 그대로 내뺐어요. 현장에서 양재민 변호사님. 아이들 혹시 타고 있으면 엄청 놀랐겠어요, 지금.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도주를 해도 결국에는 경찰관들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준비가 허허.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또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요? 네. 바짝 뒤를 따라붙은 경찰, 마침 골목길에서 숨죽이고 이 정차 중이던 해당 차량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운전자를 하차시켜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저렇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면서 밀치기도 하고 어허. 삿대질도 하고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몸에 저렇게 손을 대기도 합니다. 허허. 아니 근데 저렇게 잡고 보니까 저렇게 악질적인 운전자 진짜 음주 상태는 맞았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음주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면허였어요. 하하. 음주에다 무면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당시가요. 저 오후 6시 반이에요. 퇴근 시간 아닙니까? 차들이 많은 시간이고요. 차량 소통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해 주셨지만요. 저 지금 장면도 그렇고 어린이 보호 차량 앞에서 그렇게 속도를 내고 달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뉴스파이터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저런 음주운전은 반드시 잡힌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미꾸라지처럼 다녀도 경찰관이 가만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잡아서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음주하시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세요. 흉기입니다, 흉기. 도로 그러니까요. 위에 흉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아셔야 돼요. 본인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절대로 음주하고 운전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 찍힌 블랙박스나 도로의 CCTV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천만 다행인 게 인명 피해가 그나마 없었어요. 앞서 보면요.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 그리고 좁은 이면도로의 어린이 승합 차량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반대편에서 온 오토바이 운전자도 가슴을 쓸어내었어요. 지금. 우리가 잠깐 봤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한 서너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끔찍한데 경찰이 쫓아가면서 계속 마이크로 정차해라 사이렌 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시를 듣지 않았으면 이제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거기에다가 무면허잖아요. 아하. 또 뺑소니죠. 네. 사고 내고 도망갔고 중앙선 침범하고 불법 유턴하고
더 나가서는 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까지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 면허 정지 네. 이런 그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으면 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거는 아마 신중하게 아마 구속영장도 아마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음주운전 대한민국 땅에서 발본색원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트가 이런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위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4호선 당곡에 방면 열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열차 안에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한 3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핀 겁니다. 대박 사건. 최근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그래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하철 담배 빌런, 그러니까 담배 악당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영상은요. 지금 234만 회 이상 재생이 허허. 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이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 차려서 담배 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담배 이거 공공장 담배 피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나가서 피셔야지. 제가 한 거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죠. 다른 데 피해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나가서 피해. 도덕시키는 척 하는 거죠. 도덕시키다 피해를 보잖아요. 나이 먹고. 아니고. 저 흡연을 하는 사람,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행동 보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거 실제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요, 저 모습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지만. 어허. 근데 한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 다 봤지만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오히려 담배 못 피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당연하죠. 흡연 안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요. 근데 처음에 몇 번 그래서 담배를 한 번 뺏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새로운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피고 있는 그랬죠.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대체? 하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요, 저렇게 계속 말리는 남성 승객한테 욕설하고 이런 이게 지금 뭐 아까 삐삐로 나간 말 있잖아요. 그다 욕설이거든요. 아하. 마구 욕설을 퍼붓고 그냥 도덕 뭐 그런 꼰대 같다. 예를 들면 뭐 당신이 그렇게 도덕적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본인의 잘못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욕설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지금 보세요, 안지윤 기자님. 흡연도 일단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마스크도 안 썼어요, 지하철 내에서. 네, 분명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길거리 지나가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공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인지도 몰랐다. 외국 영상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맞아요. 영상이어서 네. 굉장히 놀랐다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 그 상대가 마동석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었으면 저런 식으로 대우했을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 이 상황 속에서도 저 남성의 얼굴 모자이크를 했잖아요. 저 모자이크까지 굳이 해줄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는 이유가 뭘지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까지 우려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영상에서요, 김복준 의원님. 다른 승객분들도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 아유, 내 다음 역에서 빨리 내려야겠다.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말리신 분은요, 정말 큰 용기 내신 것 같아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저 말리는 분 끝까지 이 침착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그래서 이제 폭풍 칭찬을 하면서 진짜 훌륭한 어른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들 마음 속에는 누구나 저거를 말리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는데 그런 의무감은 누구나 느낍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말리지 않고 방관하게 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나 대신 저렇게 나서서 제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한 그런 네. 느낌을 갖거든요. 네. 근데 저거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말렸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줘야 돼요. 여러 명이. 그러네요. 예, 그래야지 맞고요. 저런 거는 직접 말리는 거 나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저 못하게 합니다. 아우, 김복주 의원님이 그냥 이 풍채로 한마디 했으면 꼼짝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 끝까지 보면요, 저 민폐남이 지하철을 이 객실에서 내리는 하차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럼 그 소동은 이걸로 끝입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승객들과 시비가 붙으니까 수유역에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승강장에서 또 다른 시민과 또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결국 그 시민을 폭행했다라고 하고요. 허허. 폭행이 벌어지니까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이 승객을 이제 분리시킨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 결국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폭행을 지나가던 시민분을 폭행한 건 당연히 폭행 혐의로 이제 처벌받겠지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 보셨던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흡연한 문제, 담배 피운 문제는 어떻게 될지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 한 분이 담배를 피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지하려는 시민들이 계셨고, 실갱이가 있으니까 아마 수유역점에서 하차를 하셨는데, 또 계속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셨대요. 이제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행위를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철도안전법이란 법이 적용이 되고요. 철도안전법 47조 2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요. 사실 확인을 하고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경찰이라든지 시협조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확인이 되고 특정할 수 있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은 과태료 처분을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시에다가.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사실 뭐 이런 행동에 무기징역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행동에 대해서 고작 할 수 있다는 게 현행법으로 과태료 처분이래요. 네, 철도안전법상의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적발이 되면 3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적발이 되면 60만 원. 아. 그리고 세 번째 적발이 되면 이제 90만 원이 가중이 되군요. 되는 건데, 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대 피웠고요. 그거 뺐으니까 또 꺼내서 물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저런 볼썽사나운 민폐 끼치는 사람들 이제 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안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 국회의원의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류호정 의원인데요. 제가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장의 사진만 보면은 바로 이 퍼포먼스 때문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네, 네. 이제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뭐래? 저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등에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모습입니다. 어허. 류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어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은 2021년 타투, 이 문신은 그 사람의 외모,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지 사서로운 멋부림이 아니라면서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타투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안건들을 발의하고 사장이 되는데요. 적어도 여론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야, 처음에는 눈길 끄는 옷차림이길래 우리가 흔히 패션쇼 런웨이 무대에 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 류호정 등 의원 등에 있는 그 타투, 이른바 문신을 지금 알리기 위한 거예요. 문신에 대해서. 자, 류호정 의원 얘기 직접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 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 1,300만 타투인과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타투 주변에 요즘 뭐 이제 저런 문신, 패션 문신 이 새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저런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무래도 이 타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류호정 의원이요, 이 타투 이번 이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패션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굉장히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국회 본회의 때 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을 하면서 때 아닌 복장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회 격에 맞지 않는 복장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이 원피스가 품절되는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런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 백팩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 질의 때는 안전모에 지금 작업복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때 노동자의 현실을 더 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서 질의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맞아. 이 원피스 논란 보니까 그 류호정 의원 맞아. 이제 생각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회 본회의장의 저런 패션, 저런 의상을 좀 낯설긴 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국회에 들어오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남성이나 여성이든 우리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네. 유호정 의원이 그걸 완전히 파격적으로 깼죠. 근데 그게 뭐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여성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이제 정장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렇게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호정 의원이 저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기자들도 거기 취재를 했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정장 스타일 옷을 입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바지에 백팩 메고 오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보니까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 기억하실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그 당시에 면바지 입고 그랬었죠. 위에 자켓 입고 선서를 하려다가 선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서를 해야 되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상대당 의원들이 야유가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네네. 그날 못하고 다음날 정장 입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유호정 의원의 저게 관심은 끌지만 저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못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어제 그 눈길을 끄는 의상 얘기로 돌아와서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류호정 의원이 1,300만 타투인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타투가 지금 혹시 무슨 불법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타투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하. 그게 아니고요. 시술자. 저 타투를 시술하는 사람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이를테면 타투는 의료인이 하라는 겁니다. 1992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례가 있는데요.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게 되면 질병을 전염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의료인만이 이 타투 시술을 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타투 시술사 등등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투 시술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사, 즉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일반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하자, 허용하자. 지금 그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류호정 의원이 이른바 이걸 만드는 법안의 총대를 맨 셈인데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는 10명을 채워야만 할 수 있잖아요. 어허. 어떻게 나머지 4분을 더 이렇게 설득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 국회에도 이제 눈썹 문신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근데 흔쾌히 또 웃으면서 또 법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 하신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홍준표 의원이 눈썹 문신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언론에. 화제가 됐었죠. 앵그리 버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눈썹 문신한 이제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이게 법안을 발의하려면 공동 발의를 10명 이상 해야 돼요. 의원들이. 근데 정의당 의원은 6명이시거든요. 아하. 6명하고 나머지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홍준표 의원을 꼭 찾아간 이유는 본인이 눈썹 문신했다는 걸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하셨으니까 동의해달라 해서 아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흔쾌히 웃으며 타투 네. 에 발의 동참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잠룡 소위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분 중에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연희룡 지사 이런 분들도 지금 눈썹 문신을 해서 네. 이분들도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 말고도 정치인들 중에는 눈썹 문신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11년도인가 하도 얘를 많이 국회의원들이 먹여가지고 머리에 그 탈모가 생기고 그리고 그는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피부과 하는 내 친구가 눈썹을 문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문신을 그때 했죠. 안철수 대표께서 뭐 눈썹 진하게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꽤 하셨는데 왜 하시는 건지. 시민들께 안철수와 관련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안 올래잖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에도 한때 눈썹 문신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언급됐던 분들 모두 다 불법 시술을 받은 겁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은 병원에 가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성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하는데 이게 반영구 시술 뭐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타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눈썹 문신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안철수 대표라든지 원희룡 지사, 뭐 홍준표 의원 다 이제 눈썹 문신 관련해서 워낙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이 법안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당장에 허용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이걸 합법화하는 것도 국회, 정치권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광고 하나가요. 비극을 불러왔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북 청주에 살고 있던 한 7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국가유공자로 매년 일정한 연금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 하나를 게재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일종의 부인 광고였습니다. 네네. 이 광고를 보고 머지않아서 한 50대 여성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만난 지 약 2달 만에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야, 만난 지 어떤 2달 만에 뭔가 좋은 감정을 느꼈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에서 혼인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반복됐고 같은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 70대 남편은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격적인 모욕,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고요. 이 아내는 위자료 1억을 달라고 하고 맞섰습니다. 네. 게다가 이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요. 남편은 내가 산책을 나갔다 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하면서 수시로 의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2달 만에 결혼해서 뭔가 좋은 감정인 줄 알았더니 수시로 저런 악감정 주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지금 싸움을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남자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죠.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50대 여성이.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 또 싸움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70대 남편이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33곳 온몸에 상처, 사인이 세상에. 다발성 좌절창이에요. 과다출혈을 걸고 이 70대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게 바로 혼인신고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혼인신고 20일, 3주 만에 이런 비극이요? 그런데 이 범죄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고 남성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위자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주지 않아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유입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아까 뭐 의처증이 있는 것처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고요. 살아있는 범인이 자기 입맛대로 그 진술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것 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33번에 걸쳐서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살해 의지가 굉장히 공고한 겁니다. 세상에. 다만 이제 그 살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본인 말대로라면 뭐 이용당했다는 어떤 배신감 아니면 뭐 무시당했던 거에 대한 어떤 굴욕감 그게 이제 오버킬로 작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여성이 76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 피해자분이. 네. 그분한테 애초부터 어떤 금전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네. 실패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아하.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한 70대 남편은요, 그렇게 반항조차 못하고 세상에 33곳을 흉기로 공격당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은 금방 얼마 가지 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게 뻔했는데도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 그 아내라는 사람 50대 여성의 한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는 범행 직후에 자신의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자기 차마저 버리고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서 논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허.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 2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하루 6시간 이상을 걸어서 도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도주 기간 동안 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오직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에 자신의 종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썼어요. 완전 범죄를 혹시 꿈꾼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 도주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 현금만 사용하는 거 이런 방법 등등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여성이 접근 단계에서부터 어떤 범행의 의지가 있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3일 후에 며느리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그 CCTV를 한 1000대 가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범인, 이 여성의 어떤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좁혀 가다 보니까 논산까지 간 거고요. 아하. 결국 그 논산에서도 생계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되자마자 아마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그 범행 이유를 진술한 거예요? 무시당했다. 위자료 1억 요구했는데 안 줘서 범행했다. 예,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 나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접근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여성의 행동은 정말 기이합니다. 도주 중에 식당 일을 버젓이해요. 양재민 변호사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이후에도 이 여성이 뭔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에 따르면은 일단은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한 것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면서 징역 16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 너무 과하다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내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나는 감형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범행 직후에 본인이 운전을 해서 도주할 정도까지의 정신이었다면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가 없다라면서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감춰지는 범죄는 없다는 걸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강력 사건이었습니다.